라의 사연 드라마에 오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반전 여왕이라고 할 만한 한 여성분의 사연을 들고 왔는데요. 평범한 주부 회사원이 어쩌다가 강남 건물주가 되었는지 그 흥미로운 사연 지금부터 함께 만나보실까요? 안녕하세요. 여러분은 의사하면 뭐가 제일 먼저 떠오르세요? 병원, 건강검진 이렇게 말하시는 분도 있겠지만 저는 시모가 떠오릅니다. 여러분, 시모가 의사인 집에서 시집 온 분 혹시 계실까요? 있다고 해도 저처럼 시헬드를 경험해본 분은 아마 많지 않을 겁니다. 이중적인 의사 시모를 수발들었던 제 경험, 오늘 여러분과 한번 공유해보려고 합니다. 저희 시댁은 대대로 의사 집안입니다. 의사 집안이라고 하면 조부 때부터 아버지, 남편 이렇게 남자 쪽만 그럴 거라고 생각하지만 저희 시댁은 시모부터 시누이, 모계 라인도 전부 의사 출신이었어요. 그야말로 의사 가문이라고 해도 과언은 아니죠. 그러다 보니 저는 그냥 시부와 시모도 아니고 의사 시부와 의사 시모를 모시고 사는 입장이었던 거죠. 의료업계 종사하시는 분들한텐 죄송하지만 의사가 얼마나 거만한 직업인지는 겪어보지 않은 사람은 모를 거예요. 저희 시모는 저랑 상견례할 때 정말 기가 막혔다니까요. 처음엔 인상이 되게 좋았어요. 치과 전문의시라길래 교양 있고 뭔가 세련된 느낌의 전문적인 여성이라니 굉장히 멋지게 보였죠. 혼자서 벤츠 C클래스를 몰고 여유있게 레스토랑에 주차하는 모습을 봤을 때는 내가 배울 게 많은 분이겠다고 생각했죠. 근데 물론 레스토랑에서는 정말 그랬어요. 저한테는 엄청 다정하게 말을 거셨고 일절 권위 이런 거 내세우는 스타일이 아니셨죠. 거기 레스토랑 점원들이나 발렛 도와주는 직원들한테도 어찌나 친절한지. 다들 시모랑 대화가 끝나고 한 번 더 시모를 위아래로 쓱 훑을 정도였다니까요. 그만큼 매너랑 태도가 눈길을 끄는 사람이었죠. 어머님은 원래부터 이렇게 매너가 좋으신 분이신가 봐요. 사람들이 다 어머님만 쳐다봐요. 사람들이 의사라고 하면 갑질하는 성격일 것 같아도 그렇지 않아요. 요즘 환자들이 인터넷에 다 올리는 시대라 손님처럼 왕으로 대접해줘야 한다니까. 그래도 어머님 정말 멋진 분 같아요. 제가 결혼하고도 많이 배우겠습니다. 그렇게 봐주면 고맙지만 그런데 나 아직 결혼 허락 안 했는데. 그때 약간 시겁했을 때 알아차렸어야 했습니다. 이 집이 의사 며느리만 인정하는 냉정한 집이라는 걸요. 저는 능력 있는 의사 집안에 감탄한 나머지 그런 의사 집안의 바늘구멍을 뚫으려고 하는 제 신세를 잠시 망각한 거죠. 그때 당시 저는 그래도 대기업은 아니지만 이름 대면 알만한 중견기업에 다니고 있었어요. 회사 다닐 때는 나름 좋은 직장 다닌다고 소개팅도 많이 들어왔었거든요. 그런데 시모는 제가 어디 일한다는 걸 듣더니 그러더라고요. 결혼하고 그만둘 거지? 네? 어머님, 저는 일하는 게 좋아서 당분간은 계속 일하고 싶어요. 의사 남편하고 결혼해서 일할 수 있는 직업은 의사밖에 없어. 그만두고 집에서 살림하는 게 어때? 네? 아무리 그래도 저도 제 직업에 자부심이 있어요. 아이 갖기 전에는 충분히 일할 수 있고. 10년 뒤에도 그 직장에 다닐 자신 있니? 그렇게 열심히 해서 몇 억 생기니? 아니요, 그런 건 아니지만. 그럼 그만둬라. 남들 눈도 생각해야지. 남편 수발하는 게 돈 버는 거야. 남들 눈도 생각해야지 라는 말 속에 모든 게 담겨 있었죠. 어차피 의사가 아닌 직업이라면 직업이 아니다 라는 뜻이었어요. 그 순간 자존심이 살짝 상했지만 어찌 보면 대대로 의사 집안이라면 그럴 수도 있겠다고 생각하고 그냥 넘어갔습니다. 대체로 시모의 시집살이란 그런 식이었어요. 은근히 의사짬으로 저를 무시하는 식이죠. 하지만 저라고 그런 갑질에 꼴리는 사람은 아니었죠. 일부러 시모 생일 선물도 비싼 샤넬이나 에르메스 같은 명품으로 챙기고 결혼하고 나서도 남편 옷이나 집안 살림을 살뜰히 챙겼어요. 남편은 그런 저를 보면서 처음엔 걱정하더라고요. 엄마 너무 신경 쓰지 마.
워낙 프라이드가 강해서 그래. 알아. 하지만 나도 내가 하는 선까지는 해보려고 그래. 걱정 마. 솔직히 남편이야 그때 당시 종합 레지던트 의사였기 때문에 매일 야근에 주말도 없이 일해야 해서 집안 상황을 전혀 몰랐지만 저는 매일 주말마다 시모 댁에 불려가서 정신교육을 받아야 했거든요. 시모가 정신교육을 하는 날은 매달 둘째 주 일요일이었는데 그때 시모가 유일하게 쉬는 날이라고 해서 제가 맞춰야 했어요. 저는 결혼하고 나서 그런 정신교육을 받을 거라고는 생각도 못했는데 시모가 대놓고 그러더군요. 의사 집안에는 청도라는 게 있어. 너처럼 근본이 없는 애가 이런 집에 시집 왔으면 교육을 받는 게 당연한 거 아니겠니? 교육이요? 어머님, 저도 대학 나오고 배울 만큼 배운 사람이에요. 갑자기 결혼하고 교육을 받아야 한다니 조금 당황스러워요. 혹시라도 가족 모임이나 사교 모임이 생겼을 때 행여라도 말 실수할까봐 겁나서 그런다. 너는 시어머니가 가르쳐준다는 게 그리도 싫으니? 그런 건 아니지만 네, 일단 어머님 알려주신 대로 교육 받을게요. 그 교육이라는 게 얼마나 어이가 없었는지 생전 처음으로 그런 대우를 받아가며 교육을 들었죠. 볼펜을 물고 발음 교정 받는 것부터 인사는 어떻게 해야 하고 말투는 어떻게 해야 하고 무슨 궁정시대에 제가 왕하고 결혼한 것도 아닌데 말이죠. 그런데 대체 의사의 품위와 무슨 상관이 있는 건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꾹 참고 꿋꿋하게 한동안은 교육을 받았어요. 그런데 시모는 갈수록 더했는데 어느 날은 저에게 말하길 아무래도 너만 교육해서는 안 될 것 같네. 너희 부모님도 좀 오시라고 하렴. 네? 저희 부모님도 저처럼 교육을 하시겠다고요? 당연하지 않니? 시댁 간의 예의와 품위라는 게 있는데 말이다. 어머님, 아무리 그래도 그건 좀... 어머, 넌 우리 집을 우습게 봤구나. 그렇지 않고서야 가족과 가족이 만나는 이런 결혼 생활에 대해 이다지도 무식할 리가 없지. 안 그러니? 저희 부모님께 대체 어떻게 말씀드리고 교육을 오시라고 해요? 어렵게 생각할 거 없다. 서울대 박사 과정까지 한 시어머니가 부부간의 건강 지식하고 일상교양에 대해 강의한다고 해두면 사부인 사돈 어른도 뭐 그리 기분 나쁘실 일이겠니? 아무리 그래도 시모가 사부인 사돈 어른을 가르친다는 얘기는 들어본 적이 없어서 제가 황당해하고 있었는데 남편은 한술 더 떠서 이렇게 말하더군요. 교육이라는 게 별건 없어. 장모님 장인어른이 아무래도 대학을 안 나오셨으니까 사돈끼리 서로 대화를 해도 대화가 잘 안 통할 수 있잖아. 그래서 뭐 간단하게 공부를 같이 하자는 취지로. 당신 진짜 웃긴다. 우리 엄마 아빠가 대학 안 나오면 무조건 무식한 거야? 아니, 대체 그쪽 의사 집안이 얼마나 대단하길래 사람을 이렇게까지 무시해? 이제 그렇게 화낼 일이야 이게? 엄마는 좋은 의도로 그러는 건데 그렇게 꼬아서 들을 필요가 뭐 있어. 그때부터 남편과 저의 학벌 논란은 계속되었죠. 시모가 은근히 대놓고 학벌로 저희 집과 저를 무시하는 쪽이라면 남편은 자기가 무시한다는 것도 모르고 저를 무시하는 식이랄까요? 그 외 은근히 대놓고 디스하는 게 더 무섭잖아요. 레스토랑에 밥을 먹으러 가서도 저한테 칼질은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며 가르치려 들질 않나. 심지어는 전화 통화하는 것까지 시시콜콜 잔소리를 하지 않겠어요. 네, 부장님. 그럼 월요일에 서류 마무리 짓겠습니다. 네, 들어가세요. 진짜 짜증나. 무슨 일요일에도 업무 전화를 하고 그래. 당신 상대방이 전화 다 안 끊었는데 그렇게 욕하면 나중에 상대가 들을 수도 있어. 조심하는 게 좋아. 뭐 들으면 들으라지 뭐. 화가 나는 걸 어떻게 그럼. 힘이 센 사람일수록 맞서지 말고 대화로 해결해야지. 그렇게 감정적으로 처리하면 어디 가서 나 고졸이에요 하고 광고하는 것밖에 더 돼. 뭐라고? 지금 나 고졸이라고 무시하는 거니? 지금 당신 나 학력 갖고 대놓고 무시한 거 맞지?
내가 무시하는 게 아니라 당신이 밖에서 무시당할까 봐 내가 걱정돼서 그러지. 잘난 의사 납셨네. 그 어머니의 그 아들이라고. 어머님도 뻑하면 나한테 못 배웠다 못 배웠다 그러시는데 당신도 똑같이 나한테 그러는 거야? 기가 막혀 진짜. 남편은 처음엔 안 그랬는데 살다 보니 조금씩 자기 본가에서 물든 행동을 하기 시작했죠. 연애할 때는 별도 따줄 것 같던 사람이 결혼을 하고 나니 뻑하면 제 학벌을 갖고 물고 늘어지지 않나. 부부싸움을 할라치면 내 집에서 당장 꺼져 하고 막말을 퍼붓질 않나. 의사 집안의 본색을 여지없이 드러내더군요. 그래도 이게 내가 의사 집안 선택한 팔자려니 생각하고 꿋꿋하게 헤쳐나가려고 정말 노력 많이 했습니다. 시모는 매주 한 번씩 정신교육을 받으러 가면 항상 저한테 체육복으로 갈아입으라고 한 다음에 집안 청소를 시켰어요. 집에 가정부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멀쩡한 저에게 집안일을 시켰죠. 80평대 운동장만한 아파트를 무릎 꿇고 물걸레질을 하느라 무릎이 다 까져도 시모는 눈 하나 까딱하지 않았죠. 모든 일의 시작과 끝은 청소다. 네 마음을 깨끗이 비운다는 생각으로 청소를 하렴. 그런데 이걸 저 혼자 다 하는 건 너무 힘들어요, 어머니. 아유, 시어머니 말이 왜 이렇게 말대답이 심하니? 오죽하면 제가 힘들어서 잠깐 쉬고 있을 때 청소해 주시는 이모님이 조금 도와주신다고 저 대신 걸레질을 하고 있었는데요. 그걸 시모가 목격했는데 바닥을 닦고 있는 이모님 엉덩이를 발로 차서 잡아뜨리더니 불같이 화를 내더라고요. 에이, 너는 이 시어머니 말을 무시하는구나. 내가 어디 청소할 사람이 없어서 너를 부른 줄 아니? 이 교양 없는 거사. 당장 걸레 찝지 못해? 저도 이제 할 말은 해야겠어요. 어머님, 진짜 해도 너무하시는 거 아니에요? 차라리 제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하세요. 이혼이라도 하라고 속 시원하게 말하시라고요. 호라, 이제 보니 네가 우리 아들하고 결혼한 이유가 그거였구나. 시댁 핑계로 이혼해서 위자료 따먹으려고. 그렇지? 어머님 진짜 제정신이 아니시네요. 시모의 갑질은 거기서 그치지 않았어요. 치과 의사라고 해서 가족들 치과 진료는 전부 시모가 일하는 병원에 가서 했거든요. 저도 처음에는 그게 되게 좋은 건 줄 알았어요. 치과 치료가 돈도 많이 들고 믿을 수 있는 병원이 잘 없잖아요. 그래서 결혼하고 처음 스케일링을 한번 받으러 간 적이 있었는데 그때 시모의 본성을 알아봤죠. 너 이가 좀 삐뚤구나. 교정을 좀 해야겠네. 아니에요. 어머님, 그냥 오늘은 스케일링만 간단하게 할게요. 아니야. 입속을 보면 그 사람 성격이 나온다고. 교정을 해야겠다. 오늘 당장요? 근데 저 시간이... 이왕 온 김에 다 하고 가. 저는 간단하게 충치 치료만 받을 생각이었는데 시모가 교정을 받으라고 해서 속으로 그래. 이왕에 받는 거 제대로 받으면 좋지 하고 있었는데 세상에 나갈 때 진짜 쇼크였지 뭐예요. 오늘 고생하셨습니다. 수고하세요. 사모님 결제 안 하셨어요. 네? 결제요? 네, 가족 할인 받으셔서 300만 원 결제해 주시면 되세요. 300이요? 네, 신용카드 되죠? 시모가 얼마나 지독한지 저는 당연히 공짜라고 생각했는데 글쎄 돈을 받더군요. 팔자에도 없는 교정을 받으라고 하더니 그걸 할인가로 청구하는 시모의 상술은 교양과 거리가 멀었습니다. 그리고 저희 가족도 모두 다 시모한테 이빨을 했거든요. 그때마다 공짜로 해줄 것처럼 그러더니 돈을 받지 않겠어요. 정말 피도 눈물도 없구나 싶었죠. 시모의 이중적인 행태는 그뿐만이 아니었어요. 매달 한 번씩 치과 봉사를 하러 시골에 가는데 그때마다 저를 끌고 가더라고요. 가서 어려운 사람을 봐야지 지금 얼마나 감사한 환경에 사는지 안다느니 어쩌느니 하면서요.
말이 좋아 봉사지에 가서 심호 수발을 드는 보조 직원이었죠. 봉사활동이라서 직원들이 안 따라가니 저라도 가서 거들라는 시기였는데 자기는 손 하나 까딱 안 하면서 물품 옮기는 것부터 도시락 배달까지 싹 다 저보고 하라는 거 아니겠어요. 봉사 갔다 온 날은 허리가 아파서 일주일 내내 누워있던 적도 많았어요. 아이고 우리 어머니 이빨이 많이 아플 텐데 얼마나 참으셨어 그래. 다음번엔 꼭 임플란트 하러 우리 병원 와요. 아유 선생님 고맙습니다. 아주 천사 같은 분이 매번 오셔서 이렇게 이빨 봐주시니 아유 얼마나 눈물 나게 감사한지. 아유 어머니 울지 마세요. 내가 죽는 날까지 봉사하는 데까진 할 거니까 진짜 걱정 마. 아유 역시 많이 배우신 분이 다르긴 다르네요. 그런데 사실 심호가 봉사를 하는 이유는 따로 있었어요. 병원이 매년 버는 돈에서 세금으로 나갈 거를 기부하는 것이고, 그렇게 봉사하는 걸 사진이랑 동영상으로 찍어서 매년 병원 홍보 영상에 쓰고 있었거든요. 사실은 세금은 한 푼도 안 내고 병원 홍보 영상 찍으러 가는 거나 마찬가지죠. 치과 진료를 해준다고 하지만 사실 현장에서 할 수 있는 진료라는 게 그냥 가볍게 문진하는 수준이라서 진료라고 보기에도 어려웠어요. 봉사 다 끝나고 단체 사진 찍고 난 다음 복지관장님이 심호한테 그러더라고요. 올해도 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매번 이렇게 와주시니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원장님 저희가 뭐 한 게 있나요? 그저 이렇게라도 다른 사람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게 감사할 뿐이죠. 네. 그런데 죄송하지만 봉사는 올해까지만 와주시는 걸로. 네? 아니 갑자기 그게 무슨 말씀이신지. 다른 할머니들이 치료는 안 해주고 와서 매번 이것만 하고 사진만 찍고 간다고 불만이 많네요. 죄송합니다. 뭐라고요? 그때 얼마나 속으로 꼬습던지 심호의 이중적 행태가 이제 쫑난 거죠. 심호는 홍보할 사진이 없으면 안 된다고 생각했는지 복지관장한테 매달렸지만 씨알도 안 먹혔어요. 그렇게 봉사가 쫑났으니 잘 되었다 싶었는데 어느 날 심호가 저를 부르더니 그러더군요. 지난번 복지관장님이 앞으로 오지 말라고 한 건 네가 옆에서 수발을 잘못 들었기 때문이야. 어머님 무슨 말씀을 그렇게 서운하게 하세요. 제가 일을 얼마나 많이 하는지 아시면서요. 됐고 아무래도 네가 우리 병원에서 홍보처를 좀 찾아줘야겠다. 네? 제가 홍보처를 어떻게 찾아요? 그리고 저 지금 다니는 직장은 어떻게 하고요? 너 다니는 직장보다 내가 월급 적게 줄까봐 그러니? 안 그래도 우리 병원이 올해부터 홍보를 좀 더 강화하려고 했는데 네가 그 일을 책임지는 게 어떠니? 솔직히 말해 남한테 사정하고 부탁하는 지저분한 일은 저한테 맡긴다는 뜻이었어요. 화장실 청소나 설거지 같은 거죠. 저는 당연히 그 제안을 거절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심호는 참 무서운 사람이었죠. 거부할 수 없는 제안을 하더군요. 이전 직장보다 2배 높은 월급을 줄 테니 회사를 그만두라고요. 그때 저희 집 재정 상태가 남편이 의사긴 했지만 아직 레지던트 월급 수준이라서 그렇게 생활이 여유롭지는 않은 상태였어요. 맞벌이로 당분간 몇 년을 버티려고 했던 와중에 심호가 월급을 2배 준다고 하니 귀가 저절로 솔깃해지더라고요. 갈까 말까 좀 고민하다가 어차피 지금 있는 직장을 몇 년 다닐지도 몰라서 그만두고 심호 병원으로 옮기기로 했죠. 지금 생각하면 그게 제 인생 최악의 선택이었던 것 같아요. 남편은 제가 심호 병원에서 일한다니까 엄청 좋아하더군요. 어머니 병원 일이 좀 빡셀 텐데 괜찮겠어? 이게 누구 덕분에 그런데 당신이 빨리 자리를 잡았으면 내가 맞벌이 힘들게 안 해도 되지. 이제 조금만 참아. 개원할 때까진 어쩔 수 없잖아. 병원 차릴 돈은 모아야지. 어머님 병원 물려받으면 되지. 왜 그렇게 먼 길을 어렵게 돌아가? 명색이 아들이 되어서
맨입으로 엄마 병원을 덥석 물 수는 없잖아. 아, 내 힘으로 하고 싶어서 그래. 명색이 남편의 자존심 때문에 저희 집은 어머님 병원을 물려받을 기회를 날리는 중이었어요. 어머님과 전공이 같은 남편이 새로 개원하는 것보다 어머님 병원을 물려받는 게 훨씬 더 나을 텐데. 세상 물정 모르는 남편은 그걸 한사코 마다하는 중이었고요. 저는 그게 답답해서 어머니 병원으로 이직한 것도 있어요. 아무래도 제가 이직해서 병원 내부 사정을 좀 파악하고 자리를 잡아 놓으면 나중에 남편이 입사하기도 좋을 것 같았죠. 제 나름대로는 5년 내에 남편이 어머님 병원 물려받도록 하겠다는 목표를 세우고 나름 비장하게 회사를 그만두기로 했죠. 당장 따져봐도 남편이 병원 개원하는 데 드는 돈이 억대가 넘는데 남편과 저는 그만한 돈이 당장 없었거든요. 어차피 그 병원을 누군가는 물려받아야 하는데 남편이 물려받는 게 자연스럽고 좋지 않겠어요? 그런데 그렇게 생각한 게 저 혼자만은 아니었더라고요. 제가 회사를 그만두고 병원에 출근하기로 한 첫날에 병원에 가서 간호사들과 인사하고 심호한테 갔는데 거기에 낯익은 얼굴이 있지 않겠어요? 오늘부터 얘랑 같이 홍보팀에서 일할 거니까 그렇게 알아라. 헉, 언니, 오늘부터 같이 일하게 되었네요. 반가워요. 아가씨도 병원에서 일해요? 네, 저도 병원 그만두고 오늘부터 합류하기로 했어요. 네, 아가씨. 그리고 제 직함은 팀장이니까 장 팀장님이라고 불러주시면 좋겠네요. 신우이는 가정의학과를 전공하고 한 대학병원에서 일하다가 심호의 호출을 받고 병원 홍보팀장으로 왔다는 거예요. 저는 아무 직함도 없는 일반 사원이었고요. 의사 출신 홍보팀장인 신우이 수발을 드는 사람으로 저를 뽑은 거죠. 열이 좀 받았지만 그래도 일단 애초 생각했던 목표를 이루려고 온 것이니 참고 일하기로 했죠. 그런데 심호보다 더한 게 신우이더군요. 누가 의사 출신 아니랄까봐 전문 의학 용어랑 영어를 섞어가면서 저한테 일을 시키는데 제가 하나도 못 알아듣겠더라고요. 언니는 그래도 중견기업에 있다 왔다고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렇게 영어를 몰라? 아가씨가 쓰는 건 영어라기보다는 의학 용어예요. 그렇게 어려운 의학 용어를 의학도 전공하지 않은 제가 어떻게 알겠어요. 그러니까 공부를 하셔야죠. 그리고 아가씨가 아니라 장 팀장이라고 불러주세요. 네, 장 팀장님. 심호 수발을 하는 것도 모자라 회사에서 신의 시중까지 들게 되었으니 제가 아주 단단히 덫에 걸린 거죠. 그 와중에 심호는 수시로 호출 스피커폰으로 저를 부르면서 차를 가져와라, 우체국에 갔다 와라, 온갖 심부름을 시키지 않겠어요. 그 호출 스피커가 제 책상에만 붙어 있었는데 뻑하면 삐삐 울리는 통에 저는 거의 하루 종일 엉덩이 한 번 못 붙이고 종종 걸음으로 다녀야 했죠. 미안한데 오늘 백화점에 예약해둔 옷이 있는데 그거 좀 가져다 줄래? 어머님, 그런 건 비서를 시키는 게 맞지 않을까요? 어쩜 너는 그렇게 매사를 베베 꼬니? 그냥 우리 어머니 일이다. 그렇게 해주면 좀 좋아? 진짜 열받는 건 점심시간이에요. 신의와 시모는 둘이 점심으로 호텔 뷔페에 다녀오거나 둘만 따로 밥을 먹는 게 아니겠어요? 저는 직원들과 구내식당에서 밥을 먹었죠. 말로는 둘이 외근 다녀온다고 했지만 실은 둘만 매일 맛있는 밥을 먹고 돌아오는 거였죠. 병원을 정말 때려치울까 하는 생각이 매일 2-3번씩은 들었는데 그래도 그때마다 저를 잡아준 사람이 있었어요. 병원에서 일하는 박 선생님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저는 그 사람 일을 주로 도와줬거든요. 아마 병원에서 유일하게 제 편인 사람이 있었다면 박 선생님일 것 같아요. 신우이가 저를 막 혼내려고 할 때도 막아줬던 적이 많거든요. 박 선생이 아니었다면 아마 병원을 진작에 그만뒀을 거예요. 박 선생은 저한테 수시로 따뜻한 말을 해주면서 위로를 해준 사람이었죠. 병원 일이 원래 힘들어요.
저도 처음엔 적응이 안 돼서 힘들었어요. 그래도 선생님이 저를 도와주시니 얼마나 다행인지 몰라요. 힘든 일이 있으면 언제든지 말해요. 박 선생님은 일도 열심히 하고 성실한 편이라서 병원 내에서도 인정을 받는 의사였어요. 저는 박 선생님을 보면서 그래도 의사라고 다 똑같이 거만하고 그런 건 아니구나 하고 느꼈죠. 하지만 사람은 항상 끝까지 봐야 안다는 걸 그때는 몰랐어요. 그러던 어느 날 신우이가 저를 따로 부르더니 작은 선물 상자를 주면서 지하철을 타고 삼성역에 갔다 오라는 거예요. 이걸 누구한테 전해주는 건데요? 언니가 그것까지는 알 건 없고요. 엄마 안 보이게 몰래 갔다 오세요. 누구한테도 말하면 안 돼요. 이제 하다하다 택배 배달까지 시키네. 속으로 욕을 하며 지하철을 타러 갔죠. 선물 상자는 누가 봐도 고급스러운 포장의 작은 크기였어요. 그런데 상자 포장지 사이에 작은 카드가 있는 게 눈에 보였어요. 편지 같았죠. 평소 같으면 카드는 신경도 안 썼겠지만 그날따라 왠지 그 카드가 읽고 싶더라고요. 카드가 봉투에 살짝 꽂혀 있어서 읽어도 티가 잘 안 날 것 같아서 꺼낸 다음에 조심스럽게 읽고 다시 넣어두기로 했죠. 그런데 카드 내용에 이런 게 적혀 있지 않겠어요? 사랑하는 자기야, 이번 발렌타인데이 선물로 골라봤어. 자기 마음에 꼭 들었으면 좋겠다. 우리 계획 꼭 이뤄질 거야. 사랑해. 이따 5번 출구 앞에서 만나. 필체는 누가 봐도 신우이 것이 분명했고 저는 그 순간 신우이가 바람을 피는 게 분명하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상자를 배달하고 돌아온 다음에 신우이를 넌지시 한번 떠봤죠. 내가 말한 곳에 잘 전달했죠? 거기 비서실에 있는... 네, 그럼요. 상자가 꽤 고급스럽던데요. 선물 받으시는 분이 중요한 사람인가 봐요. 아니요. 그냥 병원 거래처예요. 그래요? 근데 남자분 선물 같던데? 언니가 그런 걸 알아서 뭐해요. 신경 끄고 일이나 해요. 그 순간 신우이가 약간 당황하는 기색이 스쳐 지나갔죠. 저는 꽤 중요한 증거를 잡았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날 일을 빠르게 마무리 짓고 지하철을 타고 다시 삼성역으로 갔어요. 5번 출구 근처에 있는 카페에서 몰래 신우이가 누구를 만나는지 지켜보기로 했죠. 그리고 약속 시간이 되자 신우이가 5번 출구 앞에 보이더군요. 그리고 얼마 뒤에 어떤 남자가 와서 신우이를 포옹하는데 그 남자는 다름 아닌 박 선생님이더군요. 그리고 박 선생과 신우이는 어딘가로 걸어가더라고요. 저는 그래도 두 사람이 연인 관계가 아닐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해서 일단 끝까지 쫓아가 보기로 했어요. 설마 하면서 두 사람이 간 곳이 호텔이 아니길 바랬지만 두 사람은 호텔로 들어가더군요. 신우이는 치밀한 사람이라 차를 타고 가면 의심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거였죠. 이럴 수가... 박 선생님이 신우이랑 바람을... 미쳤네. 혹시나 하는 마음에 저는 핸드폰으로 두 사람을 틈틈이 찍어두었어요. 뭐든 나중에 남는 건 증거라서 두 사람의 불륜 현장을 잘 포착해둬야겠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저는 두 사람의 확실한 물증을 잡았다고 생각했어요. 신우이가 카드에 쓴 계획이라는 것이 뭔가 음흉한 계획일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 다음날 출근한 신우이는 평소 때와 마찬가지로 이것저것 잡일을 시키더군요. 저는 일부러 시키는 일을 안 하고 신우이를 가만히 노려봤어요. 그리고 박 선생을 찾아가서 조용히 나 좀 보자고 했죠. 저 할 말이 좀 있어요. 잠깐 좀 봐요. 네. 이따 점심시간 때예요. 오늘 조금 바쁜 날이잖아요. 그럼 제가 어제 일 병원 사람들한테 다 얘기해도 괜찮아요? 어제 일 뭐요? 시치미 때도 소용없어요. 박 선생님이랑 팀장님 호텔 들어가는 거 다 봤어요. 무슨 말을 하는 거예요? 사람을 잘못 봤겠죠. 장 팀장과 내가 호텔에 왜 들어가요? 혹시나 해서 이렇게 증거 사진도 찍었어요. 좋은 말로 할 때
그거 이리 내놓으시죠. 그럼 좋은 말로 할 때 저를 따라오시죠. 저는 휴게실에서 신우이가 어떻게 박 선생과 바람을 피게 되었는지 확인했죠. 두 사람이 바람을 피게 된 과정은 참 드라마틱했어요. 박 선생이 처음에 이 병원에 입사했고 입사를 하고 보니 가족 기업이라는 걸 알게 되어서 자기가 이 병원에서 승진하기 어려울 거라 생각했는데 가끔 병원에 드나드는 신우이를 꼬셔서 자기가 이 병원을 물려받을 계획을 세운 거죠. 그리고 신우이는 박 선생의 꼬심에 넘어가 그의 계획을 이루기 위해 이 병원에 입사한 거고요. 이 둘은 박 선생을 이 병원의 병원장으로 만들려는 야심찬 계획을 세우고 있었던 거예요. 진짜 무슨 드라마에나 나올 법한 얘기였죠. 기가 막히네요. 엄연히 원장님이 있는데 그게 이뤄질 거라고 생각한 건가요? 방금 전까지만 해도 그랬죠. 이렇게 어이없이 들킬 거라고 생각은 안 했는데. 그럼 제가 장 팀장님한테 말하면 이 모든 일이 다 망가지는 거네요. 제발 부탁이니까 말하지 말아요. 원하는 건 제가 뭐든 다 들어드릴 테니까. 그 말 책임질 수 있어요? 저는 남편을 병원에 입사시키는 게 목적이었고 신우이와 시모를 이 병원에서 쫓아내는 게 목적이었기 때문에 어찌 보면 박 선생과 뜻이 같았죠. 그래서 박 선생에게 바람핀 사실을 말하지 않는 대신 시모를 병원에서 내쫓게 도와달라고 했어요. 박 선생은 병원에서 오래 있었기 때문에 병원 사정을 누구보다 잘 알았죠. 병원 내부의 비리 하나를 알려주면 시모를 내쫓을 수 있다고 생각했죠. 시모한테는 분명 비리가 있어요. 박 선생님은 그걸 누구보다 잘 아실 테고. 아니요, 저는 잘 몰라요. 제가 어떻게 감히 원장 선생님에 대해 떠들고 다니겠어요. 그래요? 그럼 어제 이 사진을 오늘 병원 게시판에 뿌려야겠네요. 알았어요. 알았다고요. 그럼 진짜 이번 딱 한 번만이에요. 박 선생은 마지못해 시모가 후암복지관을 모집할 때 복지관장에게 약간의 뒷돈을 준 사실을 말했어요. 그것 때문에 복지관장이 할머니들의 불만이 있어도 계속 봉사활동을 하도록 한 거죠. 매년 시모의 봉사활동의 숨은 뒷이야기가 비로소 폭로된 거예요. 저는 시모의 이중적인 행태를 많은 사람에게 알려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죠. 일단 그 사실을 먼저 메일로 정리해서 지역신문 기자들에게 뿌렸습니다. 그리고 제 예상대로 다음날 신문에 땡땡 치과병원 원장 봉사활동 대가로 땡땡땡 모집해 라는 기사가 떴죠. 뭐야, 이 개미떼 같은 기자 새끼들. 누가 기사거리 던졌는지 모르는데 내가 이런 걸로 꿈쩍이나 할 것 같아? 이거 너 알고 있었어? 아니요, 저는 몰랐어요. 누가 이런 제보를 한 거지? 내부에 쥐새끼가 있는 거지. 스파이가 있는 거 아니겠어? 그리고 시모는 저를 노려보더군요. 저야 당연히 모른 척을 했죠. 하지만 영리한 시모는 이 함정을 잘도 빠져나가더군요. 복지관장에게 같이 감방 가기 싫으면 해명하라는 식으로 회유를 했고 복지관장이 그 다음날에 받은 돈은 복지관 후원금이었다는 해명 기사를 내면서 해프닝으로 끝나고 말았어요. 시모를 한 방에 보내려고 한 계획이 일단 뒤틀린 거죠. 시모는 그 일로 빡쳤는지 다음날 병원 사람들을 다 집합시키더니 그러더군요. 병원 내부에서 누가 정보를 흘리는 것 같은데 아주 걸리면 다 개작살 나는 거야. 확 다 잘라버리기 전에 입 조심들해. 이러다 다 죽어. 그리고 특히 너. 제가 뭘 잘못했다고 그러세요. 아마 이 병원에서 가장 오래된 사람이 잘 알겠네요. 그리고 저는 박 선생을 쳐다보았죠. 박 선생은 제 눈을 못 마주치더군요. 신우이는 박 선생과 제가 결탁한 사실을 모르는 것 같더군요. 그래서 저는 박 선생에게 다른 거 하나만 더 터뜨려달라고 부탁했어요. 근데 박 선생이 처음 약속과 다르게 주춤주춤 하더군요. 이젠 정말 안 돼요. 지난번에도 얼마나 조마조마했다고요. 그럼 바람핀 거 불어요? 두 사람 바람핀 거 완전 불륜이에요. 알죠? 시모가 이 사실을 알면
박 선생님하고 신우이 둘 다 끝나요. 특히 박 선생은요. 아, 제발 이러지 마세요. 아, 이제, 그럼 마지막 딱 한 번이에요. 저 이번 거 말고는 사실 더 아는 것도 없고 제 능력을 벗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마지막이라고 생각하세요. 걱정 말아요. 이번엔 내가 뒷수습을 제대로 할 테니. 박 선생은 병원에서 홍보용으로 시술한 환자들이 다 부작용이 엄청났다는 걸 말해줬어요. 치과 병원에서는 광고용 환자 시술 사진을 쓰기 위해서 체험단을 모집하거든요. 근데 그 환자 체험단 시술이 엉망이라 모두 부작용에 시달린다는 거였어요. 저는 이 부분을 확실히 걸고 넘어질 수 있을 것 같아서 부작용이 있는 환자들 모두 찾아갔고 환자들한테 부작용이 있다는 걸 확인받은 다음에 심호를 찾아갔습니다. 너는 요즘 일 안 하고 어딜 그렇게 싸돌아다니니? 어머니가 저지른 사고 수습하러 다니느라 바쁜데요? 뭐라고? 이게 어디서 이렇게 싸가지 없는 말투로. 병원 홍보 때문에 시술해준 환자들 부작용 있는 거 알고 계셨어요? 뭐? 그걸 네가 어떻게 알아? 제가 이 병원 잡일을 다 하는데 어떻게 몰라요? 제가 이거 의료협회에다가 제보할까요? 말까요? 너 따위가 그렇게 한다고 내가 겁먹을 줄 알아? 너 그리고 오늘 당장 해고야. 마음대로 하세요. 그리고 제가 어떻게 복수할지 지켜보세요. 이번에는 그리 쉽게 빠져나가지 못하실 테니. 그리고 저는 곧장 의료협회에 가서 심호가 한 짓을 모두 밝혔고 혹시 몰라서 폭로 전문 유튜버들에게 이 사실을 알렸습니다. 심호가 봉사활동을 핑계로 한 짓들도 정리해서 자료로 뿌렸죠. 그랬더니 다음날 신문 사회면에는 심호에 대한 기사가 대문짝만하게 실렸습니다. 유튜버들이 폭로한 영상 조회수는 40만 회를 훌쩍 넘겼죠. 결국 심호는 의료법 위반으로 법의 처벌을 받게 되었고 병원 원장 자리에서도 내려오게 되었습니다. 심호가 원장 자리에서 내려오자 그 자리에 박 이사가 원장 대리로 일을 하게 되었고 신우이는 기다렸다는 듯 그걸 보고 쾌재를 불렀습니다. 제가 병원에 나타나자 신우이가 저를 보고 다짜고짜 욕을 하더군요. 잘린 주제에 병원엔 뭐하러 나타나? 장 팀장, 아니 아가씨 말이 좀 심하시네. 잘리다니 누가 잘려. 나 이 병원 오늘부터 홍보팀장이야. 아니 버젓이 내가 있는데 네가 왜 홍보팀장이야? 누가 너 다시 입사시켜준 건데? 오늘 아침에 박 원장이 결정한 거니까 더 할 말이 없겠지? 뭐야? 박 선생이 대체 왜 너를 고용하는데? 너 아무래도 안 되겠다. 오늘 좀 쳐 맞아야겠다. 신우이가 순간 제 머리채를 잡고 다리를 걸어 넘어뜨리더군요. 저도 지지 않고 책상 위에 있는 키보드를 들어서 신우이 머리통을 후려쳤습니다. 신우이가 비명을 지르면서 경찰에 신고한다 어쩐다 난리를 피우더군요. 경찰에 신고하면 나야 좋지. 너 바람핀 거 다 뽀록 날 테니까. 뭐라고? 누가 바람을 펴? 너랑 박 원장이랑 바람핀 거 내가 모를 것 같아? 내가 만약 아버님한테 이 사실을 말하면 넌 어떻게 될까? 이 집안에서 미운오리 새끼 되는 거야. 너 한번 나한테 죽어볼래? 신우이가 저를 또 때리려고 하길래 신우이 손목을 잡아서 꺾어버린 다음에 그 자리에서 시아버지한테 영상통화를 걸어버렸습니다. 아니 지금 뭐 하는 거니? 지금 당신 딸이 무슨 짓 한지 아세요? 원장 대리를 하고 있는 박 선생하고 바람피고 박 선생하고 이 병원을 먹으려고 한다고요. 뭐라고? 너 그게 사실이냐? 아이씨, 전화 빨리 끄라고. 사태가 그쯤 되자 박 선생도 화가 나서 팔을 걷고 저를 말리려고 하더군요. 아이 뭐야, 이거 약속이 다르잖아. 당신 진짜 1억이야? 약속과 다르긴. 당신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죄 없는 여자 이용한 대가를 치러야지. 진짜 이 여자 안 되겠네.
그리고 박 원장은 골프채를 들고 저를 때리려고 하더군요. 저는 잽싸게 그걸 피한 다음에 두 사람이 바람핀 사진을 병원 식구들한테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박 원장의 음흉한 계획을 모든 사람에게 알렸죠. 시아버지도 사람을 써서 병원 비리의 내막을 알았고 결국 박 원장과 신우이는 시아버지 명령으로 병원에서 쫓겨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공석이 된 병원장 자리에 저희 남편을 앉히게 되었죠. 남편한테 아무래도 병원을 맡을 사람이 없으니 일단 당분간은 병원을 맡아달라고 했고요. 그렇게 제 계획대로 저희 남편은 병원장이 되어서 병원을 운영하게 되었고 시모는 감옥에 가면서 사태는 해피엔딩으로 흘러가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역시 신우이와 박 선생은 그렇게 호락호락 물러나지 않더군요. 신우이가 집안 명의로 대출을 받아서 저희 건물 맞은편에 개원했다는 소식이 들렸어요. 빚을 20억쯤 한 번에 땡기는 바람에 시댁집은 갑작스러운 자금난에 빠졌고요. 신우이가 이자 빚을 갚지 않자 은행에서는 독촉장이 날라오고 병원은 이자를 내지 못해서 곧 운영이 힘들어졌습니다. 투자자가 없으면 우리 병원은 곧 자본 잠식 상태가 될 텐데 아휴 이를 어쩐다. 아버님 20억이면 해결되는 건가요? 걱정 마세요. 제가 마련할 수 있어요. 아니 네가 무슨 돈이 있어서 20억을 가져오니? 아니다. 병원을 경매로 내놔야겠다. 방법이 없어. 아버님, 저를 한번 믿고 조금만 기다려보세요. 그리고 며칠 뒤 병원 법인 통장에는 20억이 꽂혔죠. 아버님은 결국 빚을 갚고 병원을 정상 궤도로 올려놓을 수 있었고요. 아니, 네가 무슨 수로 20억을 구한 거냐? 저희 집에서 주셨어요. 집에서 20억을? 아이, 사돈께서는 그 돈을 어디서 구했고? 그게 사실... 시댁에는 말을 하지 않았지만 저희 아빠는 평범한 회사원이 아니긴 해요. 겉으로 보기엔 평범한 회사원인데 사실 벤처기업을 4개나 운영하시는 벤처 사업가죠. 그 사실을 외부에 공개하면 안 되었기에 일반 회사에서 일하고 있었던 거고요. 제가 아버지께 부탁해서 20억을 빌려드렸던 거죠. 저희 집이 사실은 시댁보다 훨씬 더 돈이 많은 집이라는 걸 안 시아버지는 저를 그때부터 깍듯하게 대하더군요. 내가 의사 집안이라는 핑계로 너를 너무 무시했구나. 미안하다. 아니에요, 아버님. 지금 중요한 건 그게 아니잖아요. 박 원장이 차린 병원에 손님을 다 뺏기고 있어요. 그걸 얼른 만회해야 해요. 저는 남편이 진료를 맡으면 외부 후원이나 홍보를 도맡아서 병원을 함께 운영하기로 했죠. 박 원장은 우리 병원에서 일할 때 배운 수완으로 사업을 하고 있었고 곧 병원에는 사람이 북적거리기 시작했어요. 병원이 잘 운영되자 신우이가 저를 찾아오더니 의기양양하게 이렇게 말하더군요. 의대를 나오지도 않고 병원도 모르는 언니가 무슨 병원 운영을 하겠어요. 곧 망하실 테니 우리 병원에 와서 청소라도 좀 하세요. 두고 보자고. 네가 이기나 내가 이기나. 오빠는 이제 레지던트인데 손님 진료나 제대로 하겠어요? 그러지 말고 우리한테 병원을 넘기는 게 어때요? 그런데 혹시 이건 알고 있어? 박 원장이 그 병원 먹으려고 의도적으로 접근한 거. 뭐라고요? 이제 하다 안 되니까 우리 사이 이간질하는 거예요? 이걸 듣고도 그런 생각이 들까? 그리고 저는 박 원장이 처음에 저한테 고백한 녹음본을 들려줬죠. 박 원장이 처음부터 병원장이 되려고 신우이를 꼬신 거고 그 이후에도 시모를 내쫓기 위해 저랑 결탁한 사실도 전부 말해주었습니다. 신우이는 제 말을 다 듣더니 아무 말 없이 병원을 나갔어요. 그리고 며칠 뒤에 박 원장이 병원을 나갔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동거를 하던 둘이 곧 헤어졌다는 소식도 듣게 되었죠. 박 원장이 나가자 신우이가 운영하는 병원은 환자들이 끊기기 시작했고 신우이가 부랴부랴 다른 의사를 구했지만 병원 운영은 예전만 하지 않았어요. 결국 환자들 발길이 아예 끊기자 신우이는 병원 문을 닫고 빚을 잔뜩 지게 되었죠. 신우이는 저를 찾아오더니 빚을 갚아달라고 애원하더군요.
제 덕분에 병원 운영하게 된 거니까 돈 좀 빌려줘요. 미안하지만 그렇게는 안 되겠어. 정 힘들면 시골 병원이라도 가든가. 요즘 시골에 의사가 없어서 난리라던데. 진짜 이렇게까지 치사하게 나올 건가요? 잘못한 사람은 벌을 받아야지. 언제까지 어머니랑 편먹고 나를 엿먹일 수 있을 것 같았어? 결국 신우이는 병원을 접고 서울을 떴다는 소식이 들리더군요. 신우이 병원이 망하자 환자 손님들은 저희 병원으로 점점 더 몰려왔고, 남편은 병원장으로 승승장구하면서 성공해서 저희 집은 강남에 건물을 매입하고 부자가 되었습니다. 저는 지금도 남편 병원을 같이 운영하면서 돈을 잘 벌고 있고요. 시아버지는 지금도 제가 20억을 빌려준 것 때문에 저를 최고의 며느리라며 시댁에 갈 때마다 예뻐해 주십니다. 여기까지가 제가 강남 건물주이자 병원 부원장이 되게 된 사연이었고요. 처음엔 시모 때문에 저도 죽을 고생을 하며 모멸감을 받고 살다가 시모와 시누이한테 복수를 하고 이렇게 떳떳하고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게 되었네요. 인생은 한 치 앞을 모른다고 하죠. 이 사연을 듣는 여러분들도 현실에 낭망하지 마시고 오늘 하루 최선을 다하면서 살면 사람 인생은 한순간에 바뀔 수 있다는 걸 꼭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사연의 주인공은 정말 넷플릭스 드라마에 나올 법한 반전 사연을 갖고 있네요. 남편을 건물주이자 병원장으로 만든 내조의 내공이 정말 놀라운 것 같습니다. 신우이가 끝까지 발악을 했지만 결국 그에 합당한 벌을 받게 된 것 같아서 다행입니다. 그럼 오늘 사연은 여기까지고요. 저는 다음에 더 재밌는 사연을 들고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